태백산맥 깊숙한 곳에 자리한 푸른솔 마을. 끝없이 펼쳐진 논과 밭, 그리고 푸른 채소밭 사이를 흐르는 맑은 시냇물이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는 곳. 하지만 이곳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땅이었다. 그럼에도 삶은 계속되었다. 이른 아침, 닭 울음소리가 새날을 알리고 작은 시골 장터에는 주민들이 갓 따온 채소와 싱싱한 생선을 내놓으며 활기가 넘쳤다. 백발이 성성한 마른 체구의 박순자 할머니는 이 마을에 빼놓을 수 없는 일부였다. 근면함과 따뜻한 마음씨의 상징으로 통하는 할머니를 모르는 이는 없었다. 비록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살았지만 할머니는 매일 부지런히 움직였다. 새벽녘 푸성기에 물을 주고 장에 내다 팔고 저녁이면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10년 전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한 외아들 민수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날도 할머니는 푸성기 두 광주리를 이고 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뜨거운 햇살이 흘길 위로 쏟아졌다. 할머니의 발걸음 소리와 매미 울음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다. 마을 어기 커다란 느티나무 근처에 이르렀을 때 할머니는 길가 수풀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한 인형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옷은 다해지고 얼굴은 창백하게 야위어 있었다. 그는 희미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더니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흘깃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다가서지 못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미친 사람인가 봐. 어디서 흘러들어왔지? 도시에서 도망쳐온 놈팽이 하나? 박순자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눈가에 근심이 어렸다. 한낮의 땡볕 아래 안쓰러움과 걱정이 교차했지만 할머니의 순박한 마음은 그 청년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청년을 흔들어 깨웠다. 얘야, 내 말 들리니? 어디서 왔니? 하지만 청년은 눈을 꼭 감은 채 대답이 없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채소 광주리를 내려놓고 청년을 부축해 일으켰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바람 소리처럼 스쳐 지나갈 뿐 할머니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청년을 허름한 대나무 침상에 눕혔다. 그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내던 할머니는 그의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발견했다. 낡았지만 민준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어떤 회사의 로고처럼 보이는 낯선 기호가 있었다. 할머니의 시선은 청년의 팔을 따라 길게 이어진 큰 흉터에 머물렀다. 오래된 흉터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할머니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에게 이불을 덮어주던 할머니는 청년이 혼수 상태에서 무어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너무 작아서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고요해졌을 때 박순자 할머니는 등잔불 옆에 앉아 깊이 잠든 청년을 바라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은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할머니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상념이 어렸다. 민준이라는 이름. 어딘가 익숙했지만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이 청년은 자신이 전에 만났던 낯선 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청년의 숨소리는 고르고 얼굴은 순박해 보였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수수께끼는 박순자 할머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아이는 어디서 왔을까? 누가 이 아이를 이런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밤새 흔들리는 등잔불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생각했다. 어쩌면 평범한 아이가 아닐지도 몰라. 푸른솔 마을의 아침, 낡은 초가집 지붕 틈새로 햇살이 스며들어 소박한 제사상 위를 비췄다. 지난밤 할머니가 피워 올린 향내음이 작은 집 안에 은은하게 남아있었다. 이제 그 집에는 예전과 같은 적막함 대신 낯선 온기가 감돌았다. 할머니는 대나무 침상에 누워있는 젊은 청년을 부르며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다. 애야, 일어나서 죽이라도 좀 먹으렴. 그래야 기운 차리고 쉬지. 박순자 할머니의 작은 집은 늙은 감나무 아래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흙벽은 세월의 흔적으로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대나무 침상은 삐걱거렸다.
집 한구석에는 할머니가 소박한 식사를 준비하는 따뜻한 아궁이가 있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깃들어 있었다. 빛바랜 영정 2개가 놓인 작은 제사상부터 장에 다녀온 뒤 남은 채소가 담긴 낡은 바구니까지. 하지만 오늘 그 집은 어딘가 달라 보였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청년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있다가 할머니가 뜨거운 죽 그릇을 들고 침대 곁으로 다가오자 겨우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초점 없이 흔들렸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달싹였지만 이내 잠잠해졌다. 이름이 뭐니? 어디서 왔어?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지만 청년은 고개만 저을 뿐 눈빛은 더욱 불안해 보였다. 한참 뒤 그는 할머니가 알아들을 수 없는 몇 마디 단어를 중얼거렸다. 그의 멍한 얼굴을 보며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에휴, 부르기 쉽게 그냥 민준이라고 부를게.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청년은 고개를 들어 마치 처음 듣는 이름인 양할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는 반대하지 않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민주는 공식적으로 그 작은 집의 일부가 되었다. 여전히 어리숙하고 서툴렀지만 민주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에게 빗자루 잡는 법, 이불 개는 법, 심지어 수저 사용법까지 가르쳤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었다. 실수를 할 때마다 그는 멋쩍게 웃었고 할머니에게 칭찬을 받으면 아이처럼 눈을 반짝였다. 한가할 때면 민주는 집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항상 지니고 다니는 은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가끔 할머니가 그의 가족이나 살던 곳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빛, 사이렌, 고통, 과 같은 의미 없는 단어들만 중얼거릴 뿐이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낯선 청년을 데려와 함께 산다는 소문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다. 평소 농사 이야기로 시끌벅적하던 시골 장터는 이제 할머니 집에 나타난 낯선 이에 대한 이야기로 술렁였다. 그 청년, 뭔가 이상해. 도시에서 도망쳐온 놈 하나? 한 아주머니가 채소 좌판 옆에서 친구에게 속삭였다. 혹시 알아? 재수없는 놈이라 갑자기 나타나서 화를 불러올지.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미신을 믿는 몇몇은 민준이 마을의 불운을 가져왔다고 수근거렸다. 하지만 꿋꿋한 성격의 박순자 할머니는 모든 소문을 못 들은 척했다. 사람이 어려우면 도와야지. 저렇게 바보 같은 애는 오죽하겠어. 하늘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데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누군가 민준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오면 할머니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보든 말든 할머니는 자신이 아들처럼 여기게 된 그 청년에게 온 정성을 쏟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밭에서 채소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바나나 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살짝 흔들릴 뿐이었다. 할머니의 가슴 속에 막연한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그날 저녁, 낯선 남자가 마을 장터에 나타났다. 45세쯤 되어 보이는 키 크고 점잖게 차려입은 남자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몇 가지 물건을 사고는 떠났지만 떠나기 전 할머니 집으로 이어지는 기러기에 한참 동안 서서 그쪽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저녁에 집을 정리할 때 집안은 희미한 등잔불 빛으로 가득 찼고 공간은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요했다. 민주는 집구석에 앉아 마당에서 주워온 작은 나무 조각에 알아보기 힘든 형상을 새기고 있었다. 갑자기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작은 발걸음 소리였지만 박순자 할머니를 깜짝 놀라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할머니는 황급히 문을 열었다. 마당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희미한 달빛만이 땅 위를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재빨리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검은 그림자를 얼핏 보았다. 박순자 할머니는 불안감을 느꼈다.
조용히 문을 잠그고 들어와 제사상의 향을 하나 더 피우며 이 작은 집에 평안이 깃들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 사이 민주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잠결에도 그는 은목걸이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버리지 마세요. 라는 끊어질 듯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푸른솔 마을에서의 생활은 익숙한 평온함 속에서 계속되었지만 박순자 할머니의 작은 집에는 민준이 나타난 날부터 새로운 리듬이 생겨났다.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멍하거나 낯설어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민준은 일찍 일어나 할머니의 채소밭에 물 주는 것을 도왔다. 서툴러서 물통을 엎지르기도 하고 아직 홈이 잡는 손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아이 같은 열정으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했다. 민준아, 조심해야지. 채소 상하겠다. 박순자 할머니는 엄격하면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주의를 주었다. 죄송해요. 민주는 머리를 극적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잠시 후 또다시 서툰 동작을 반복해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민준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의 순수함과 정직함이 집안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듯했다. 한 번은 청소하다가 민준이 실수로 낡은 찻잔을 깨뜨렸다. 할머니가 남편의 유품이라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다. 그는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연신 사과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깨진 찻잔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그를 꾸짖는 대신 부드럽게 말했다. 찻잔이야 깨지면 새로 사면 그만이다. 하지만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여기선 아무도 널 탓하지 않아. 그 말에 민주는 목이 메었다.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깨진 조각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마을 장터에서는 민준에 대한 이야기가 뜨거운 화제거리로 떠올랐다. 할머니와 그가 함께 나타날 때마다 호기심 어린 시선이 따라붙었다. 쟤 대체 누구야? 되게 낯설게 생겼네. 한 아주머니가 친구에게 속삭였다. 듣자 하니 정체불명의 떠돌이라던데. 혹시 알아? 도망자일지도 모르잖아.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소문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몇몇은 민준이 불길한 징조라며 할머니를 더욱 걱정시켰다. 어느 날 할머니가 장에서 채소를 팔고 있을 때 한 중년 여인이 다가와 대놓고 물었다. 아주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렇게 낯선 사람을 키우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사람 사는 데는 마음이 중요하지요. 저렇게 착한 애가 누굴 해코지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잠잠해졌지만 그들의 마음속 의심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다른 날 아침, 장에서 채소를 진열하던 박순자 할머니는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점잖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할머니, 채소가 참 싱싱하네요. 이 일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말을 걸었다. 오래됐지요. 영감 가고 나서부터니. 할머니는 약간의 경계심을 느끼며 대답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불쑥 물었다. 듣자 하니 젊은 청년을 하나 데리고 키우신다던데. 그 친구는 누굽니까? 그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놀란 기색을 감추고 대답했다. 그냥 딱해서 데려온 아이예요.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애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탐색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떠나기 전 그는 할머니를 불안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남겼다. 겉모습처럼 단순한 사람은 없답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날 오후 할머니와 민준이 채소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할머니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장터 한 구석에 서서 두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할머니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밤이 되어 타오르는 불빛 아래 할머니는 민준에게 그의 과거에 대해 더 물어보려 했다. 그는 더듬거리며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나요? 큰 집, 소리 지르는 소리, 그리고 어둠, 가족.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민주는 몸을 떨었고 눈에는 공포감이 역력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황급히 그를 안심시켰다. 괜찮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날 게다. 민준의 손에 들린 은목걸이가 반짝이는 것을 보며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 목걸이는 마치 할머니가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에 잃어버린 조각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밭에 채소를 심으러 나갔을 때 낯선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밭둥머리에 서 있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할머니는 좋은 분이시지만 너무 좋으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할머니가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할머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몸을 돌려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그날 밤 제사상 앞에 앉은 박순자 할머니는 향을 하나 피웠다. 타오르는 향 연기를 바라보는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민주는 방 한구석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할머니는 모든 것이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마음속으로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모든 일이 내 손을 벗어나 버리는 건 아닐까? 푸른솔 마을의 밤은 평화로웠지만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작은 집안, 희미한 등잔불이 박순자 할머니의 근심 어린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낯선 남자의 알 수 없는 경고가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민준의 낡은 옷가지를 정리하던 할머니는 그의 옷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 위에 희미하게 적힌 글자들을 확인한 할머니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진료 기록서. 박민준, 1998년생. 햇살병원 정신과 305호. 특별 관찰 유망. 서울특별시. 종이는 낡고 일부 글자는 번져 있었지만 주소는 할머니를 혼란스럽게 하기에 충분했다. 할머니는 대나무 침상에서 깊이 잠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어딘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진 채 속삭였다. 푸른솔 마을 사람들은 민준에 대해 각기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순종적이고 부지런한 모습을 본 몇몇은 동정심을 표했다. 저렇게 순진한 애가 누굴 해치겠어. 장터의 한 할머니가 안쓰럽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 겉모습은 저래도 속으로는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누가 알아.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고 할머니가 장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탐색하는 듯한 시선을 받아야 했다. 한 이웃은 심지어 할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할머니, 조심하셔야 해요. 좋은 일이 때로는 화를 부르기도 한다잖아요.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람이 저렇게 힘든데 우리가 안 도우면 누가 돕겠어요. 살면서 걱정만 하고 살면 그게 사람 사는 거겠어요? 말은 강하게 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장에 채소를 내다 팔러 가던 할머니는 마을의 늙은 대장장이 한씨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멀리서 민준을 보더니 문득 말했다. 저 청년, 낯이 익은데 옛날 김 사장네 아들놈하고 닮았어. 김 사장이라니요? 할머니가 놀라 물었다. 옛날에 엄청 부자였는데 나중에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 갔지. 듣자 하니 아들이 사고로 실종됐다고 하던데. 한씨 할아버지는 말을 흐렸다. 그의 말에 할머니는 할 말을 잃고 서 있었다. 낯선 이름, 잊혀진 줄 알았던 옛 이야기가 이제 머릿속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할머니가 채소밭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낯선 여자가 집대문 앞에 나타났다. 40세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여자였지만 눈빛은 긴장되어 있었다. 저는 최미나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할머니께서 민준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여자가 다소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누구신데 이 일을 아시죠?
박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여자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저는 예전에 그 아이를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가 누구인지 할머니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박순자 할머니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 자루 칼과 같았다. 할머니는 말없이 여자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풀리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 찼다. 밤이 깊어지자 작은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주는 방구석에 앉아 조용히 작은 나무 조각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생각했다. 갑자기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황급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만 보았다. 누구세요? 할머니가 크게 불렀지만 바람 소리만이 대답할 뿐이었다. 불안감에 휩싸인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문을 잠그고 제사상의 향을 하나 더 피웠다.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할머니는 침상에서 깊이 잠든 민준을 향해 속삭였다. 그의 손은 여전히 은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다. 희미한 등잔불빛 아래 할머니는 민준이 잠결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버리지 마세요. 들판 옆 작은 찻집은 푸른솔 마을 주민들이 아침마다 모이는 곳이었다. 소박한 나무 탁자와 거친 대나무 의자들이 늙은 느티나무 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오늘 이곳의 분위기는 평소와 사뭇 달랐다. 낯선 여자 최미나가 박순자 할머니에게 이곳 찻집에서 따로 만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최미나의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심각해 보였고 마음속에 무거운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했다. 박순자 할머니가 찻집으로 들어섰고 민준이 그 뒤를 따랐다. 젊은 청년은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 앉았다.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지만 약간의 불안감도 섞여 있었다. 민준은 사람이 많은 곳에 익숙하지 않아 모든 행동이 어색해 보였다. 할머니, 이 아이가 민준이 맞죠? 최미나가 민준을 향해 눈길을 돌리며 물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요. 이 아이가 내가 데려온 민준이에요. 무슨 할 말이 있으신데요?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꼭 쥐었다. 낯선 이의 주목을 받는 것이 불편한 듯했다. 최미나는 20년 동안 숨겨왔다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예전에 서울의 아주 부유한 박씨 가문에서 일했었어요. 20년 전 그 집안의 막내 아들 박민준 군이 유괴 사건으로 사라졌죠. 민준은 살짝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당시 박씨 가문은 큰 재산 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민준 군의 아버지인 박태성 회장님과 그의 친형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죠. 긴장이 고조되던 중에 어린 민준 군이 납치된 거예요. 최미나는 말을 멈추었다.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억누르려는 듯 두 손을 떨었다. 온 사방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었어요. 그 아이 목에 걸려있던 은목걸이는 박태성 회장님이 특별히 주문 제작한 선물이었죠. 그 말을 듣자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만졌다. 이상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솟아올랐다. 희미한 기억들이 갑자기 밀려왔다. 네, 불길, 아빠.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다. 박순자 할머니는 옆에 앉아 그의 혼란스러움을 똑똑히 느꼈다. 할머니는 민준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어 그를 위로했다.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니고요? 박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미나는 박순자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 목걸이가 가장 큰 증거예요. 박씨 가문에서 일할 때 여러 번 봤어요. 저는 민준 군이 바로 그 아이라고 믿어요. 이야기를 마친 후 최미나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이제 민준 군을 서울로 데려가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박 회장님의 아들이라면 그 집안에서 다시는 그를 힘들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박순자 할머니의 마음에 칼처럼 박혔다.
이것이 민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동안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려웠다. 민준이는 아직 모든 게 너무 막연해요. 박순자 할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변명하려 했다. 최민아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이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이건 그 아이뿐만 아니라 박씨 가문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순자 할머니는 걸으면서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은목걸이를 꼭 쥐고 멍하면서도 슬픈 눈빛을 한 민준의 모습이 마음을 편치 않게 했다. 그날 밤 희미한 등잔불빛 아래 박순자 할머니는 제사상 앞에 앉아 민준의 옷 주머니에서 찾았던 진료 기록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른 새벽의 희미한 빛을 받으며 해진 천 가방에 소박한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챙겨 넣었다. 이 여행은 할머니에게 결코 쉽지 않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평생의 추억이 깃든 고향 푸른솔 마을을 떠나야 했다. 민주는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지만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 잘 모르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익숙하고 믿음직한 박순자 할머니가 함께 간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민준아, 할머니 말 잘 듣고 차 타면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 박순자 할머니는 걱정과 애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당부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손은 습관처럼 가슴 앞 은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다. 해 뜨기 직전 비좁은 시외버스가 터미널을 출발했다. 버스 안에서 민주는 창밖을 쉴 새 없이 내다보았다. 완전히 낯선 풍경에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넓은 도로, 빽빽한 차량 행렬, 그리고 멀리 보이는 높은 건물들. 박순자 할머니는 달랐다. 할머니는 말없이 앉아 무릎 위에 놓인 천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일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마구 뛰었다. 이 여행이 할머니와 민준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줄까? 아니면 새로운 문제만 가져다 줄까? 버스가 중간 휴게소에 멈췄을 때 대부분의 승객이 내려 쉬는 동안 박순자 할머니와 민준은 차 안에 남아 있었다. 출발할 때부터 말을 걸어왔던 한 중년 남자만이 그들 근처에 앉아 있었다. 서울로 아이 데리고 가시는 겁니까? 자신을 강씨라고 밝힌 남자가 정중하지만 어딘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가족 찾아주려고요. 애가 기억을 잃어서. 박순자 할머니는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강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이해한다는 듯한 빛이 스쳤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몇몇 큰 집안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알아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제안하며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박순자 할머니는 받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강씨는 더욱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그는 민준에 대해, 목걸이에 대해, 그리고 민준이 가끔 중얼거리는 단편적인 기억들에 대해 더 물었다. 민준은 옆에 조용히 앉아 박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안전을 구하는 듯했다. 가끔 알아들을 수 없는 몇 마디 단어를 더듬거렸고 강씨가 가족이나 과거에 대해 언급할 때면 눈에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강씨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박순자 할머니를 더욱 경계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버스가 다른 휴게소에 도착하자 강씨는 내려서 주차장 끝으로 걸어갔다. 창문 너머로 박순자 할머니는 그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획대로 진행 중이야. 곧 도착할 거야. 박순자 할머니는 살짝 몸을 떨었다. 강 씨의 말이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말하는 계획이란 무엇일까? 왜 그는 할머니와 민준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걸까? 강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버스로 돌아왔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강 씨는 박순자 할머니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도움 필요하시면 꼭 전화 주세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해 있었다. 높은 건물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남자에 대한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다. 버스가 멈추자 강 씨가 먼저 내렸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살짝 고개를 돌려 민준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호기심과 계산이 뒤섞여 반짝였고 마치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했다. 정교한 건축물과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인 웅장한 저택이 눈앞에 나타나자 박순자 할머니와 민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커다란 대문이 천천히 열리고 최미나 씨가 그들을 화려하지만 어딘가 가족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싸늘한 공간으로 안내했다. 민준은 박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박순자 할머니는 화려함에 압도되었지만 민준을 안심시키기 위해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최미나 씨가 마치 두 사람을 진정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다. 복스러운 인상이었지만 눈가에 항상 슬픔이 어려있던 박 여사, 박 회장 부인, 가거실에서 황급히 걸어 나왔다. 민준을 보자 그녀는 멈칫했고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내 아들, 내가 정말 맞니? 박 여사는 흐느끼며 민준을 와락 끌어안았다. 하지만 민준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박 회장은 좀 더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다. 그는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아, 내가 정말 돌아왔구나. 최미나 씨는 민준의 손에서 은목걸이를 받아 박 회장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이 회장님께서 민준 군의 5번째 생일 선물로 특별히 주문 제작하신 목걸이입니다. 박 회장은 목걸이를 보더니 박 여사를 향해 돌아섰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맞아요. 최미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군 팔에 있는 흉터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박 회장이 민준의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리자 팔에 있는 긴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민준이 어렸을 때 입었던 작은 사고의 흔적이었지만 가족들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 세상에, 정말 너구나. 박 여사는 다시 한번 민준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은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다. 눈빛은 불안정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박 여사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자 그의 표정에 잠시 혼란스러움이 스쳐 지나갔고 마치 희미한 기억 속 무언가가 건드려진 듯했다. 박 씨 가족은 민준을 위해 모든 것이 갖춰진 방을 준비했지만 값비싼 물건들로 가득 찬 호화로운 방에 들어선 민준은 창가에 조용히 앉아 멀리 보이는 정원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멍하니 먼 곳을 응시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그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대신 푸른솔 마을에서의 아침, 박순자 할머니가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흙냄새 향긋한 채소밭이 있던 그곳이 떠올랐다. 박순자 할머니는 걱정을 감출 수 없었다. 민준의 불안정한 눈빛을 볼 때마다 그가 이 호화로운 삶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들아, 잘 적응하도록 노력해보렴. 박순자 할머니는 그가 혼란스러워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부드럽게 그를 다독였다. 민준은 할머니를 끌어안고 흐느끼며 속삭였다. 엄마, 저 버리지 마세요. 그 말에 박순자 할머니는 목이 메었다. 그 순간 민준을 영원히 곁에 두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만약 민준이 정말 박씨 가문에 속한다면 그를 자신만을 위해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두가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박순자 할머니는 우연히 박 회장의 서재를 지나가게 되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이 보였다. 사진 속에서 박 회장은 냉정한 표정의 한 남자와 악수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박씨 가문 재산 분쟁이라고 적힌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문득 사진 속 남자가 자신이 버스에서 만났던 강 씨와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순간 몸을 떨었다.
이야기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박순자 할머니는 손님방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고 있었다. 박 회장 방에서 본 사진 속 이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모든 일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간단한 걸까? 왜 이 가족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비밀이 있는 걸까? 희미한 수면등 빛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었고 커다란 침대에서 깊이 잠든 민준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DNA 검사 결과 민준이 몇 년 전 실종된 막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후 박 씨 저택의 분위기는 점차 바뀌었다. 박 여사의 기쁨은 마치 어둡고 침울했던 분위기 속에 비친 한 줄기 빛과 같았지만 넓은 집의 화려함 뒤편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똑똑히 느꼈다. 민준이 돌아온 후 첫 가족 식사는 박순자 할머니가 상상했던 것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박 여사는 민준에게 음식을 집어주며 사랑 가득한 눈빛을 보냈지만 모든 대화는 박 회장의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맞은편에는 가족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을 민준의 형이 앉아 있었다. 그는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었다.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박순자 할머니는 또다시 잠 못 이루었다. 이 가족에 대한 의심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피어올랐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할머니는 조용히 박 회장의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스탠드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들은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했다. 할머니는 잠긴 서랍 하나를 발견했다. 필통 옆에 작은 열쇠 하나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그것을 집어들어 서랍을 열어보았다. 서랍 문이 열리자 낡은 편지 한 통과 사진 한 장이 드러났다. 편지는 딱딱한 필체로 쓰여 있었고 편지 머리에는 2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내용은 짧지만 암시적이었다. 일은 처리됐소. 돈은 송금했으니 납치 사건에 대해선 아무도 언급하지 않도록 하시오. 강철우 씨가 책임질 거요. 함께 들어있던 사진은 박 회장이 한 남자, 바로 강철우와 악수하는 모습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익숙한 얼굴은 박순자 할머니가 틀릴 리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침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고 오직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민주는 평소처럼 순진한 표정을 유지하며 호화로운 집안의 낯선 물건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려 했었다. 그때 박 여사가 조용히 박순자 할머니를 한쪽으로 불렀다.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다. 이 집안에는 저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더욱 불안해하며 살짝 물었다. 박 여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옛날 민준이가 납치됐을 때 저는 항상 가족 모두가 아이가 돌아오길 바라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박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찔렀다.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편지에서 본 내용이 박 여사의 말과 관련이 있는 걸까? 강철우의 진짜 역할은 무엇일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을 때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민준의 형은 다리를 꼬고 앉아 계산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다. 민준이가 돌아왔으니 재산 분배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박 회장은 그를 쏘아보며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 형은 물러서지 않았다. 기억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과연 가족의 책임을 짊어질 수 있을까요? 박 여사가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우선 동생이 모든 것에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주자고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서로 힘들게 하지 맙시다. 하지만 박 여사의 마른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었다. 민주는 조용히 앉아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밤늦게 박순자 할머니는 방에 앉아 박 회장과 강철우의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다.
편지 속 글자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점점 더 복잡한 그림을 그려냈다. 모든 것을 민준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이처럼 순진한 얼굴로 잠든 그를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정말 평범한 납치 사건이었을까?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걸까?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누군가 방 앞을 지나갔지만 문을 열고 내다보았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정말 뭘 원하는 걸까? 도시의 큰 시장은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다. 물건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자동차 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풍경을 만들어냈다. 박순자 할머니에게 이곳은 익숙한 평화로운 시골 마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민주는 할머니 옆에서 모든 것에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반짝이며 걸었다. 그는 마치 처음 세상을 보는 아이처럼 모든 가게와 진열된 물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길 잃지 않게 조심해라. 박순자 할머니는 인파 속에서 민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멀리서 날카로운 눈빛 하나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구석진 곳에 조용히 서 있던 강철우는 전화 통화를 마치고 버튼을 눌렀다. 그의 눈빛은 계산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게 내 손안에 있어. 준비해. 그는 작게 말하며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강철우를 보자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포 때문에 굳어 있었다. 희미한 이미지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두운 방, 매달린 등잔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낯선 남자, 바로 강철우가 울부짖는 어린 민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모든 가족이 내 생각처럼 완벽한 건 아니란다. 차가운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민준아, 왜 그래? 박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그의 손을 끌었지만 민준은 멍한 눈빛으로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진정해. 엄마 여기 있잖아. 괜찮아. 기억나요? 어떤 방하고 저 아저씨.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말을 들은 박순자 할머니는 민준의 시선을 따라 돌아보았고 강철우를 보았다. 그는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계산적으로 가득 찬 채 다가오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할머니. 강철우는 마치 자신과 박순자 할머니가 오랜 지인인 것처럼 말을 걸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다. 누구신데 저를 아시죠? 할머니는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눈빛에는 의심을 감추지 못했다. 강철우는 가볍게 웃으며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고 민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 아이, 참 특별하군요. 그는 무언가를 떠보려는 듯 길게 말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 민준을 가로막고 강철우의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려는 듯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할머니는 태연한 척 대답했다. 강철우는 몸을 숙여 할머니만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낮췄다. 할머니가 갖고 계신 그 편지, 다른 사람이 알면 곤란할 텐데요. 그렇죠? 박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마구 뛰었다. 할머니는 한 걸음 물러서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강철우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 득이양양한 빛이 스쳤다. 조만간 비밀은 밝혀질 겁니다. 제가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이해시킬 방법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말을 마친 그는 몸을 돌려 떠났다. 박순자 할머니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강철우가 사라지자 박순자 할머니는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강철우의 말이 경고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가 뭘 꾸미고 있는 걸까? 그 편지가 그가 민준이와 나에게 접근하는 이유일까? 박순자 할머니는 일어났던 모든 일을 떠올렸다. 버스에서 강철우가 나타났던 일, 그의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
그리고 지금은 알 수 없는 협박까지.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민준아, 엄마 곁에서 떨어지지 마. 알았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당황한 눈빛이었지만 할머니를 안심시키려는 듯해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시장을 떠나려 할 때 강철우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민준에게 똑바로 다가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해?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준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박순자 할머니는 강철우가 더 이상 접근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듯 재빨리 그를 데리고 떠났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았을 때 강철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보며 서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누르고 짧게 말했다. 계획이 시작됐어. 다음 단계를 준비해. 강철우는 어린 시절 민준의 낡은 사진 한 장을 손에 든 채 걸어갔다. 박씨 저택의 분위기는 마치 멈춘 듯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의 노란 불빛이 정교한 문양의 벽에 반사되었지만 넓은 거실을 가득 채운 긴장감을 완화시키지는 못했다. 가족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걱정, 초조함, 또는 알 수 없는 의도. 민준은 박순자 할머니 옆 긴 의자에 앉아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다. 특별히 준비된 정장을 입어 단정해 보였지만 그의 어리둥절한 표정과 불안한 눈빛은 그의 마음속 불안감을 쉽게 드러냈다. 걱정 마, 얘야. 엄마가 여기 있잖니.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걱정을 숨기려 했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박 회장이 방 한가운데 서서 금장 지팡이를 짚고 났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우리는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한 장을 덮고 이 가족을 다시 완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의 말에 온 방안이 침묵에 잠겼다. 박 회장은 계속했다. DNA 검사 결과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민준이가 바로 20년 전 실종된 우리 막내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박 여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달려와 민준을 끌어안았다. 엄마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드디어 내가 엄마 곁으로 돌아왔구나. 하지만 박 여사처럼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다. 가족 재산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민준의 형은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의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20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과연 이 가족에 어울릴까? 그는 차가운 말을 내뱉어 방 안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모두가 수군거리고 있을 때 거실의 커다란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자신감 넘치는 얼굴에 반쯤 미소를 띤 강철우가 들어섰다. 초대받지 않고 와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아주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철우는 침착하지만 알 수 없는 의도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어쩐 일이시오? 박 회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강철우는 대답하는 대신 검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이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입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펼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20년 전 이 납치 사건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박씨 가문이 아무도 알기를 원치 않았던 거에게 빚을 숨기기 위해 꾸며진 계획이었죠. 방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강철우는 계속했다. 박 회장님, 당시 거대 거래처와 맺었던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에 대해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박 회장은 말문이 막혔고 그의 눈에는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건 모함이야. 박 회장은 책상을 내리쳤지만 목소리는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다. 모함이라고요? 강철우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다 같이 보시죠. 모든 사람이 강철우가 방금 셔츠를 연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낡은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젊은 시절의 박 회장이 낯선 무리와 마주 앉아있는 모습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내 아들은 안전해야 합니다. 이 일이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영상 속 박 회장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울려 퍼졌다.
그렇다면 우리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공짜는 없으니까요. 한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영상은 멈췄지만 온방 안을 충격에 빠뜨리기에는 충분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 회장님? 강철우가 비꼬는 듯 물었다. 민주는 박순자 할머니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할머니, 뭘 하신 거예요? 아무도 민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온방 안이 침묵에 잠겼다. 마침내 강철우가 일어서서 가볍게 박수를 쳤다. 저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말을 마친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방을 나섰고 사람들은 혼란 속에 남겨졌다. 모두가 떠난 후 거실에는 박순자 할머니와 민준만이 남아 있었다. 민준은 손에 목걸이를 쥔 채 멍한 눈빛이었다. 엄마, 저 대체 누구예요?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를 끌어안았다.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박씨 저택은 긴장감 넘치는 가족회의 이후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화려한 상들리에서 쏟아지는 빛조차 각 구성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잠재우지 못하는 듯했다. 민주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마치 보이지 않는 위안을 찾듯 은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올려다보았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대체 누구일까? 그는 목이 맨 채 속으로 생각했다. 희미한 기억들은 마치 흩어진 조각들처럼 아무리 애써도 완전한 그림으로 맞춰지지 않았다. 옆방에서는 박 회장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강철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놓고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놈이 원하는 게 뭐야? 박 회장의 다른 아들 중 하나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다. 그놈이 이 집안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둘 순 없어.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걱정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그 비밀을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박 회장은 침묵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두를 훑어보았다. 박순자 할머니는 민준을 방으로 데려다준 후 저택의 작은 정원을 천천히 거닐었다.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장미꽃들이었지만 마음속 걱정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할머니는 강철우가 보낸 편지에 적힌 말을 떠올렸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편지를 손에 꼭 쥔 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생각했다. 저 아이를 지키려면 내가 뭘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모두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박씨 가문의 가장 충직한 하녀인 이 집사, 김 여사가 조용히 박순자 할머니를 구석으로 불렀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집사는 망설이는 듯한 눈빛으로 작게 말했다. 무슨 일인데요? 박순자 할머니는 놀랐지만 이 집사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감지했다. 최민아 씨, 그분이 20년 전 박 회장님은 도화 납치 사건을 은폐한 사람이에요. 이 집사의 말은 청천벽력과 같았다. 박순자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어떻게 아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최민아 씨가 오기 전부터 여기서 일했어요. 이 집사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이 집 구석구석을 다 알아요. 그리고 최민아 씨와 박 회장님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문제로 여러 번 의논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계속 물었다. 무서웠어요. 이 집사는 속삭였다. 눈에는 두려움이 어렸다. 하지만 이제 더는 침묵할 수 없어요. 저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한편 민주는 방에 홀로 앉아 커다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기억의 조각들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커다란 방, 두 남자 사이의 격렬한 말다툼을 기억해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당신에겐 그럴 권리가 없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그는 깜짝 놀랐다.
민주는 눈을 감고 더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기억은 거기서 멈췄다. 왜 모든 게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야? 민주는 한숨을 쉬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밤 박순자 할머니는 저택 근처 작은 골목에서 강철우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강철우는 벽에 기댄 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날카로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씨 가문에서 뭘 원하시는 거죠? 박순자 할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철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받아야 할 것을 돌려받고 싶고요. 하지만 왜 저 아이를 이 일에 끌어들이는 거죠? 박순자 할머니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계속 물었다. 저 아이가 열쇠니까요. 강철우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영원히 비밀을 지킬 수는 없을 겁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강철우는 몸을 돌려 떠났고 박순자 할머니는 어둠 속의 걱정과 결의에 찬 눈빛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도시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지만 박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할머니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작은 골목 찻집, 오전 9시. 늦지 마시오. 짧은 내용, 서명도 없었지만 할머니는 발신인이 강철우라는 것을 바로 알았다. 할머니는 텅 빈 골목 안쪽에 숨겨진 작은 찻집으로 들어섰다.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강철우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다. 자신감 넘치면서도 어딘가 이기양양한 눈빛이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블랙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박 할머니. 할 얘기가 있습니다. 강철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웠다. 박순자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뭘 원하시는 거죠? 할머니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철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은 마치 과거를 회상하는 듯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아세요? 20년 전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가졌었습니다. 강철우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강철우의 말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와 박 회장은 한때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절친한 파트너였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성공하자 박 회장은 갑자기 배신하고 모든 이익을 독차지하며 강철우의 가족을 파산으로 몰아넣었다. 아버지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셨어요. 몇 달 만에 돌아가셨죠. 강철우는 어두워진 눈빛으로 말했다. 그리고 저 외아들인 제가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했고요. 박순자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 일이 민준이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할머니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물었다. 강철우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박 회장 자신이 그 납치극을 연출했으니까요. 그게 그가 불투명한 사업 거래의 모든 흔적을 지우는 방법이었죠. 민준이는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고요. 한편 민준은 우연히 찻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와 강철우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커다란 화분 뒤에 숨어섰다. 강철우의 말이 그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하지만 사실 당신은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한 졸에 불과해요. 강철우는 신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희미한 기억들이 다시 밀려왔다. 박 회장의 모습, 비명소리, 그리고 어두운 방 안의 싸늘한 느낌.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실수로 화분을 넘어뜨려 소리를 냈다. 강철우는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는 다시 돌아와 옷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박순자 할머니 앞에 놓았다. 여기요. 이걸 민준이에게 주세요. 그 아이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으니까요. 강철우는 알 수 없는 의도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사진에는 박 회장이 낯선 여자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여자는 이상하게 낯이 익었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낼 수 없었다. 저 여자는 누구죠? 박순자 할머니가 물었지만 강철우는 어깨만 으쓱했다. 직접 알아보세요. 분명 놀라실 겁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저택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막 들어섰을 때 민준이 계단에 앉아 슬픈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준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심시키려 했었다.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걱정 마. 하지만 민준은 믿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다 들었어요. 저한테 뭘 숨기시는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할머니는 손에 든 사진을 꼭 쥔 채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 여자, 왜 이렇게 낯이 익지?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밤늦게 박씨 저택의 넓은 방 안, 부드러운 수면등 빛이 민준의 복잡한 심경이 담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은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너무 화려하고 낯설어 렉롱함을 느꼈다. 며칠 전 강철우가 했던 말은 마치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후벼 팠다. 방금 제외한 박씨 가족, 그들을 정말 믿어도 될까? 만약 강철우의 말대로 자신이 그들의 권력 게임 속 졸에 불과하다면 이 집에서 자신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민준은 창문 너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 사이로 박순자 할머니가 자신을 정성껏 돌봐주던 푸른솔 마을의 평화로운 날들이 떠올랐다. 여기선 모든 게 낯설어. 그는 갈등에 찬 마음으로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가족회의가 소집되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박 회장은 민준과 마주 앉았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압박감이 느껴졌다. 아들아, 우리 가족은 강철우 때문에 너무 많은 손해를 입었다. 그놈 말은 들을 가치도 없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놈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해다오. 가족이 내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박 회장의 말은 민준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를 보다가 가족 중에서 가장 온화해 보이는 어머니 박 여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은 망설이며 말했다. 하지만 사진 속 그 여자는 누구예요? 민준의 질문에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다. 박 회장은 그를 보며 잠시 당혹스러워하다가 대답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가족은 항상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한다는 것만 믿으면 된다. 그때 강철우가 저택 뒤편 정원에서 민준을 만나려 했다. 그는 그림자처럼 나타나 알 수 없는 의도가 담긴 눈빛을 하고 있었다. 민준 군, 자신이 정말 이 가족에 속한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 강철우는 침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뭘 원하시는 거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철우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진실을 알도록 도와주고 싶네. 납치 사건에 대한 모든 진실, 박씨 가족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그들이 자네를 붙잡아두려는 진짜 이유까지. 강철우는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 어딘가에 주소를 적어 민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여기로 오게. 하지만 이 결정이 자네 인생을 영원히 바꿀 거라는 걸 명심하게. 방으로 돌아온 민준은 기다리고 있던 박순자 할머니를 만났다. 그의 걱정스러운 모습을 본 할머니는 부드럽게 그를 옆에 앉혔다. 민준아, 무슨 생각하니? 할머니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민준은 할머니를 보며 망설였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철우 아저씨는 박씨 가족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하지만 그들은 제 피부치잖아요. 그렇죠?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얘야,
살다 보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때가 있단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야. 할머니는 돌아가신 아들 민수 이야기를 해주었다. 책임감과 꿈 사이에서 갈등해야 했던 아들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는 민준을 감동시켰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자신에게 베푼 사랑에 더욱 감사하게 만들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나는 항상 널 지지할 거다. 하지만 마음속 착함을 잃지 않도록 명심해라, 민준아. 그날 밤 몇 시간 동안 뒤척이던 민준은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 회장의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 스탠드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그 남자의 엄숙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아버지, 진실을 알고 싶어요. 사진 속 여자는 누구고 전 왜 납치된 거죠? 박 회장은 민준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내일 다 말해주마. 내일 오전 10시에 여기서 만나자. 민준은 갈등에 찬 마음으로 방을 나섰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은목걸이가 희미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강해져야 해. 진실이 무엇이든 마주해야 해.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문 저편에서 박 회장은 조용히 앉아 무거운 걱정에 휩싸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의 서재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바닥 전체에 흩뿌려져 평화로우면서도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준은 망설임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으로 방으로 들어섰다. 박 회장은 커다란 가죽의자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듯 은목걸이를 꼭 쥐었다. 아버지, 진실을 알고 싶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사진 속 여자는 누구고 전 왜 납치된 거죠? 박 회장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침묵을 지켜야 할지 고민하는 듯 민준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여자는 내 친어머니 이지연 씨다. 박 회장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내 어머니는 온화하고 가족을 극진히 사랑하는 분이셨지. 민준은 침묵하며 박 회장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박씨 가문 내부의 권력 다툼의 표적이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어. 납치 사건은 너 때문이 아니라 당시 가장 큰 재산을 쥐고 있던 나를 노린 자들의 소행이었지. 민준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내 어머니는 납치된 직후 돌아가셨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마치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한 듯 낮아졌다. 나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박 회장은 말을 멈추고 민준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왜 모든 것을 알고도 바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민준은 갑자기 일어서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니와 제가 아버지께 전부였다면 왜 저희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 차 있었다. 넌 이해 못해, 민준아. 그때는 우리 가족 모두가 위협받고 있었어. 그들은 내가 침묵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했지. 박 회장의 고백은 민준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하인 한 명이 들어와 민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민준은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이건 우리 엄마잖아.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외쳤다. 사진 속 이지연 씨는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고 사진 아래에는 옛단 지역의 한 요양원 주소가 적혀 있었다. 박 회장은 깜짝 놀라 다가가 자세히 보았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불가능해. 그는 중얼거렸다. 민준은 손에 든 사진을 꼭 쥐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역력했다.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는 따지는 듯 물었다.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날 밤 민주는 방에 홀로 앉아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희미한 기억들이 밀려왔다. 미소 짓던 어머니의 모습, 자장가를 불러주던 어머니의 목소리. 그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수도 있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손에 서류를 꼭 쥔 채 방을 나섰다. 서재에서 박 회장과 마주섰다.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릴 수 없어요. 엄마를 찾으러 갈 거예요. 박 회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아, 내가 무슨 일을 자초하는지 모르는구나. 이 일은 내가 처리하게 해다오. 하지만 민주는 단호한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다. 제 엄마예요. 아버지가 모든 진실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찾아낼 거예요. 민주는 서류를 들고 결연한 눈빛으로 저택을 나섰다. 한편 박 회장은 창가에 조용히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른 아침 가로등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이 얇은 안개를 뚫고 버스터미널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비추고 있었다. 민준과 박순자 할머니는 작은 여행 가방과 비밀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진실을 찾아 길을 나섰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걱정 마. 박순자 할머니는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손에 든 반짝이는 은목걸이만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에는 친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도시 외곽에 있는 낡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그곳의 침울한 분위기를 느꼈다. 먼지가 희미하게 쌓인 긴 복도는 기록 보관실로 이어졌다. 박순자 할머니와 민주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했다고 소개받은 나이든 간호사를 금방 만났다. 이 사진 속 여자분, 기억나요? 간호사는 기억을 더듬는 듯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요양원으로 옮겨졌어요. 심각한 기억상실증을 앓고 계셨죠.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 요양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박순자 할머니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뒤적이더니 주소 하나를 건넸다. 여기가 그분이 옮겨진 곳이에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예전에 그분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별로 좋은 의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말에 박순자 할머니는 살짝 놀랐고 마음속에 경계심이 일었다. 두 사람이 계속해서 정보를 찾고 있을 때 한 인형이 멀리서 나타나 구석진 곳에서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바로 강철우의 부하 중 한 명이었다. 그들의 진행을 늦춰. 더 이상 아무것도 알게 해서는 안 돼. 낯선 남자가 병원 직원 몇 명을 매수하기 위해 몰래 돈을 건넬 때 전화기 저편에서 강철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나이든 간호사는 몰래 박순자 할머니의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건 그분이 떠나시기 전에 남기신 편지예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박순자 할머니는 감사 인사를 하고 민준과 함께 황급히 자리를 떴다.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평화롭지만 슬픈 풍경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다. 그곳 직원들은 이지연 씨가 아직 살아있지만 건강과 기억력이 심하게 쇠퇴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방으로 들어섰을 때 창가에 앉아있는 야윈 몸매와 흐릿한 눈빛의 여인 모습에 민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고 다가가 이지연 씨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텅 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은 항상 어떤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세요. 직원이 박순자 할머니에게 작게 말했다. 하지만 그건 남편분 성함이 아니에요. 박순자 할머니는 이지연 씨가 낯선 이름을 계속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할머니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민준이 감정에 휩싸여 있는 동안 박순자 할머니는 간호사가 준 편지를 열었다. 서툰 필체였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편지에는 가슴 아픈 비밀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 이 편지를 발견한다면 내 아들에게 엄마가 세상 그 무엇보다 너를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납치 사건의 진실은
단순히 재산 다툼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용준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풀 열쇠를 쥐고 있어요. 그를 찾아라, 아들아. 박순자 할머니는 이 글들을 읽으며 말문이 막혔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솟아올랐다. 요양원을 나설 때 익숙한 강철우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 편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저에게 넘기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강철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순자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다시는 민준이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맞받아쳤다. 그건 당신 선택이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이 찾아낸 모든 진실은 그 아이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강철우는 몸을 돌려 떠났고 긴장된 분위기만 남았다. 가로등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 아래 민주는 요양원 대문 앞에 서서 손에 편지를 꼭 쥐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지만 고통도 뒤섞여 있었다. 강철우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민준이 밝혀내기로 결심한 비밀들을 안고 갔다. 이른 아침의 희미한 빛 속 박씨 저택은 고요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험난한 여정 끝에 민준과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 진실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진실이었다. 커다란 서재로 들어선 민준은 익숙한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박 회장은 중앙에 앉아 엄숙한 표정이었지만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민아 씨는 한쪽 구석에 서서 차갑도록 평온한 태도를 보였다. 박씨 가문의 다른 구성원들은 모두 침묵하며 의심과 걱정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준비됐니? 박순자 할머니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아이가 아니었다. 이제 그의 눈에는 마치 작은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는 듯한 결연함이 있었다. 의양원에서 받은 편지를 손에 든 민준은 그것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말을 시작했다. 이것은 제 친어머니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옛날 납치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권력 다툼의 음모로 인한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단호함을 잃지 않았다. 박 회장은 말문이 막혔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민준은 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 회장은 한숨을 쉬며 민준의 말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내가 실수를 했다. 그때는 재산만 지키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 결정이 가족을 이렇게 갈라놓을 줄은 몰랐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가 담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숨막힐 듯 무거워졌고 갑자기 강철우가 말을 꺼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말씀하신 건 아니죠? 강철우는 앞으로 나서며 박 회장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강철우는 납치 사건에서 최민아 씨의 역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모든 것의 배후였습니다. 최민아 씨는 제 복수심을 이용해 모든 것을 조종했고 단지 회장님께 복수하기 위해서였죠. 모든 시선이 최민아 씨에게 쏠리자 온 방안이 경악에 휩싸였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제가 모든 것을 꾸몄어요. 박 회장님이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제가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박순자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이런 짓을 한 건 당신 때문이에요. 최민아 씨가 박순자 할머니가 바로 민준의 어머니 이지연 씨의 여동생이라고 폭로하자 온 방안이 경악했다. 옛날 박씨 가문은 할머니가 너무 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아냈던 것이다. 그들은 할머니 같은 형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민아 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눈에는 고통이 어렸다. 박순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고 자신의 길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기억이. 할머니는 더듬거리며 눈물을 흘렸고 과거의 희미한 기억들이 밀려왔다. 민주는 박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자신을 구해주고 돌봐준 여인이 이렇게 가까운 혈연관계였다니.
강철우는 최미나 씨를 향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나도 당신 손안의 졸에 불과했군. 당신은 내 복수심을 이용해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한 거야. 최미나 씨는 대답하지 않고 옅은 미소만 지었다. 이때 박순자 할머니가 나서서 강철우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둘 수 없나요? 복수는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저도 모든 것을 잃었었지만 누구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강철우는 말문이 막혔다. 박순자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그는 생각에 잠겼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 있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점차 가라앉고 있을 때 최미나 씨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하지만 당신들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민준이 친어머니 이지연 씨는 아직 살아있어요. 온 방 안이 충격에 휩싸였다. 제가 안전한 곳에 그분을 모시고 있죠. 만나고 싶다면 박 씨 가문 재산의 일부를 넘겨요. 최미나 씨의 말은 큰 충격이었고 모두 할 말을 잃었다. 민주는 방 한가운데 서서 갈등에 찬 눈빛이었다. 그는 최미나 씨를 보다가 박 회장을 보았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다. 민주는 주먹을 꼭 쥐었다. 눈에는 결연함이 가득 찼다. 최미나 씨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다. 길고 파란만장했던 날들 끝에 민준과 박순자 할머니는 박씨 저택을 떠나 모든 것이 시작된 푸른솔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익숙한 흘길이 박순자 할머니의 초가집으로 이어졌고 소박하지만 사랑 가득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다. 박순자 할머니가 낡은 나무 문을 열자 오후의 부드러운 햇살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집안은 그들이 떠났던 날 그대로였다. 남편과 아들의 영정이 놓인 작은 제사상은 가지런했고 부엌 한 구석에는 낡았지만 항상 따뜻했던 아궁이가 있었다. 민주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마음속에 평온함이 스며들었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속한 곳이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할머니, 우리 돌아왔어요. 민준이 부드럽게 불렀다. 그래, 돌아왔구나, 얘야.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눈에는 기쁨과 평온함이 어렸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소박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지방 앞에는 최미나 씨가 서 있었다. 피곤한 얼굴, 눈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날카로움이 없었다. 사과하러 왔어요. 최미나 씨는 감정이 북받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최미나 씨는 천천히 젊었을 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와 박순자 할머니는 한때 모든 것을 나누는 절친한 친구였다. 하지만 질투심과 야망이 최미나 씨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저는 할머니의 선량함과 소박함을 질투했어요. 박 씨 가문을 망가뜨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틀렸어요. 최미나 씨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고 오랜 친구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사실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아픔을 겪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출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박순자 할머니는 이해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 아래 민주는 집 앞마당 나무 그늘에 앉아 조용히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을 원망하니? 박순자 할머니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물었다. 원망스러워. 하지만 계속 원망만 품고 있으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민주는 슬픔이 스쳤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민주는 강철우와 박씨 가족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용서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평온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제게 그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민주는 박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눈에는 깊은 감사의 빛이 어렸다. 일주일 후 강철우가 박순자 할머니 집을 찾아왔다. 그는 민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자네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군. 나는 여기서 떠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생각이야.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서 강철우에 대한 원망은 사라졌고 대신 두 사람 모두 새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희망이 자리 잡았다. 박씨 가족도 푸른솔 마을을 찾아와 감사를 표하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박 회장은 민준에게 저택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저는 이곳이 제 자리라고 생각해요. 진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를 구해준 분 곁에서 소박한 삶을 살고 싶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민준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붉은 노을이 질 무렵 민준과 박순자 할머니는 작은 집 앞에 서 있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들판에서 풍겨오는 향긋한 벼 향기를 실어 날랐다. 박순자 할머니는 민준의 친어머니가 남긴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그동안 계속 간직해온 편지였다. 읽어보렴. 내 어머니가 내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다. 민준은 편지를 펴서 서툴지만 사랑 가득한 글자들을 읽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기를 바란다. 미움이 내 마음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해라.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눈물이 민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편지를 접어 옷 주머니에 넣고 박순자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어머니 말씀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셨던 것처럼 할머니 곁에서 할머니를 돌보며 살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따뜻한 등잔불 빛이 앞길을 희망으로 비추는 작은 집으로 들어섰다. 푸른솔 마을 주민들은 민준과 박순자 할머니가 마을 어귀로 이어지는 흙길을 막 지났을 때부터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몰려나왔다. 모두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 예전에 어리숙하고 길 잃은 청년이 아닌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호기심과 기쁨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민준이가 돌아왔네. 한 아주머니가 외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민준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가슴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곳이야말로 자신이 속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호화로운 저택이나 복잡한 비밀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순박한 사람들이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돌아온 지 며칠 만에 민준은 주민들의 생활 개선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박씨 가족의 재정 지원을 받아 마을로 들어오는 흙길을 다시 포장했다. 비만 오면 진흙탕으로 변해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길이었다. 민준은 또한 현대적인 관계시설을 건설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여 한때 버려졌던 논들이 다시 푸르게 변하도록 도왔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논의 벼가 고르게 자라는 것을 본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다. 정말 믿을 수 없어. 옛날 그 민준이가 이제 온 마을을 바꿔놓다니. 마을의 한 노인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된 거죠.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눈에는 겸손과 감사의 빛이 어렸다. 점차 마을 사람들은 민준을 은인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빼놓을 수 없는 일부로 생각하게 되었다. 예전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이제 애정과 존경으로 바뀌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집 앞 대나무 울타리를 수리하고 있을 때 골목 어귀에 익숙한 인형이 나타났다. 강철우였다. 그는 다가와 당혹감과 후회가 역력한 표정을 지었다. 다시 시작하려고 왔네. 강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철우는 모든 사건 이후 복수심이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평화를 찾고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푸른솔 마을로 돌아오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아저씨, 계속 죄책감 속에 사실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나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어요. 민준은 강철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그 후 강철우는 민준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마을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도왔다.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했다. 강철우의 변화는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고 그들은 점차 그를 마을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민준과 박순자 할머니는 함께 논으로 나갔다. 마을 주민들도 많이 모여 함께 일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은 푸른 논 한가운데 서서 공기 중에 섞인 벽꽃 향기를 느꼈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여기가 바로 제가 항상 바라던 삶인 것 같아요. 그래, 안다. 인생은 그렇게 많은 대단한 것이 필요하지 않아. 그저 착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면 그만이지. 박순자 할머니는 행복이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은 여전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마음속에는 폭풍우 같던 날들 이후 평온함이 되찾아와 있었다. 멀리서 강철우가 젊은이들에게 수로 시스템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민준과 박순자 할머니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원한이나 음모의 흔적이 없는 정말 편안한 미소였다. 해가 질 무렵 붉은 노을이 푸른솔 마을 전체를 뒤덮었다. 민준은 작은 집 앞에 서서 멀리 보이는 들판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결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푸른솔 마을에서의 삶은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인정,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덕분에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과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진실을 찾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인정,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생에서 누구나 완벽한 가족을 가질 만큼 운이 좋지는 않지만 때로는 가족이란 우리가 태어난 곳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사랑하며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정이 영혼과 삶 모두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용서는 어렵지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민준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 어딘가의 모습을 보셨나요? 어쩌면 인생에서 각자 때로는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 미움과 용서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싸워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용서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 인물이라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처럼 인간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 내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